챗GPT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의 미래하고 우리가 어떤 숙제를 갖게 됐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혁명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공지능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지금이 시대가 뭐 석유 패권 시대, 달러 패권 시대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 패권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똑똑하게 활동해 주기 때문에 시간, 노동, 자원, 자본, 에너지를 절약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요 10%씩만 경쟁력을 가져도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비해서 50% 이상 경쟁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패권이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을 대신해서 정신 노동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나고 그래서 여가 활동 시간이 보장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유와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과거의 인공지능과 달리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머신러닝인데요. 입력이 벡터 형태로 들어갑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 벡터 행렬 다 안 배우고 미적분도 이제 뺀다는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텍스트나 영상이나 소리나 사운드가 다 이진수 디지털화돼서 벡터로 들어갔는데 여기 4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벡터 양은 뭐 100만 개, 1000만 개, 1조 개 단위의 디지털 숫자의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기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곱하기가 되는데요. 행렬 곱셈을 거쳐서 제 생각에 여러 위원님들은 아마 본고사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수학에 다 익숙하실, 그때는 문과라도 다 본고사 시험을 보던 시대라서 대화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요. 행렬 곱셈을 쭉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확률입니다. 여기 이제 곱하기라는, 여기 이제 선이 곱하기가 되는데 그게 변수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초거대 챗GPT 같은 경우는 조 단위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행렬 덧셈과 곱셈 과정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둑판이 들어가면 어느 지점에 돌을 놓을 경우 이길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이거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일 확률이 90%, 뭐 3일 몇 퍼센트, 확률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는 요소가 세상 일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 방정식 풀듯이 딱 떨어지는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워낙 많은 변수와 인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결정이 대체적으로 확률적입니다. 근데 이제 학습 과정에서 정답하고 틀리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표현하면서 변수들을 고쳐갑니다. 이때 이제 미분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틀렸을 경우 역전파하고 그러니까 바둑을 계속 두면서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이죠. 자, 챗GPT 같은 경우는 백과사전 전체를 읽으면서 빈칸 메꾸기를 하면서 계속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틀리면 감점 주고 잘했으면 더 주고 이런 과정을 1초에 조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학습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행렬 계산과 미분을 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도체에 필요한 반도체가 GPU라는 거고요. 요즘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공지능은 룰 베이스라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뇌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현재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들이 주로 했다면 지금은 컴퓨터와 데이터가 있으면 수학적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설명은 못하고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저희가 이 학습이 끝나면 이 파라미터를 보면 전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꼭 외계인 언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없고 데이터가 많고 컴퓨터만 많으면 인공지능이 되기 때문에 저같이 컴퓨터나 반도체, 수학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기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지금 레이어가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은 200층 넘어가고 뭐 1000층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 거죠.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딥러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주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지금의 인공지능은 챗GPT는 기계학습이고 그 안에서 컴퓨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걸 딥러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맞았느냐 틀렸느냐라고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수학 함수가 이런 유사한 수학 함수가 사용됩니다. 진실, 인간이 생각하는 진실, true value y하고 인공지능이 내는 결과 차이가 나면 이제 그 제곱만큼,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차이가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물선의 꼭지점이 가도록 아까 그 인공지능망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가 뭐냐라는 게 인간의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인간이 잘못 알면 인공지능도 잘못 아는 거고 인간이 거짓을 진실로 알면 거짓을 얘가 학습하는 것이고 인간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true라고 하는 게 편견을 동반이 되면 결국 인공지능도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뭘 추구할 것이냐, 진실을 추구할 것이냐, 승률을 추구할 것이냐, 돈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가치를 인간이 프로그램하게 됩니다만, 이 가치 함수는 미래에는 인공지능 스스로 이 가치 함수를 집어넣게 된다면 인간의 손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저는 그런 시대가 10년 내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많은 투자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갖는 기업과 국가가 패권을 갖게 됐을 때 그 나머지 국가들하고 이제 소외가 되게 되는데 이게 핵무기보다 더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이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인공지능 강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거는 좀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부터 제가 인공지능은 굉장히 강력하고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번째 보면 한 번 학습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인간은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또 잊어버리는 게 또 장점이고 인간 사이의 갈등도 잊어버리고 용서나 화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학습한 결과가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끝이 아주 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히면 끝이다. 요즘 SNS가 등장하면서 과거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의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이상이다. 학습한 결과조차도 그렇다. 두 번째 5번은 보면 졸지도 않는다. 휴식도 없고 잠도 없다. 이게 이제 패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 생산하는 거는 아시아 지역에 두고 거기서 이제 달러로 이렇게 어떻게 제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제 약간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노조도 없다. 인간은 잠자고 또 달래줘야 되고 또 봐줘야 되는데 저는 5번이 되게 다음 패권을 결정하는 이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은 인간 한 번 태어나면 요즘 결혼율도 떨어지고 그다음 출생률도 떨어져서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애 하나나 둘 낳는데 인공지능은 한번 학습하고 나면 카피 페이스트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공지능이 컴퓨터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어도 얘네들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최고로 똑똑한 인공지능은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100만, 1000만, 1억, 10억도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인간은 정해진 나이에 죽게 되지만 100살 맥시멈 얘네들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간은 리얼 현실 세계에서만 살 수 있지만 얘네들은 가상 세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 인간이 로봇가 되는 거예요. 연변 아줌마나 필리핀 아줌마처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두뇌는 컴퓨터 안에 있다.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서로 역전돼서 우리가 아주 값싼 로봇 한 대 만들려면 뭐 100억, 1000억 들거든요. 그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1시간도 못 가요. 인간은 밥만 잘 주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칭찬하면 하루에 10,000원이면 잘 일해 주거든요. 바늘에 실도 끼우고 무거운 것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로봇화하고 인간을 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빅픽처입니다. 누군가 세계를 우리는 이제 주로 주변 국가로 있지만 누군가 세계를 그리고 있는 헨리 키신저가 얼마 전에 보니까 AI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디자인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그게 이제 제가 크게 이제 보여드린 인공지능의 미래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인데 요즘 사이가 틀어졌지만 샘 알트만이 유태인이죠. 세계 지배 전략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AI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픈 AI라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사기 AI입니다. 클로스드 AI로 되는 거지. 이걸 개발하는데 많은 돈과 유지 비용이 드니까 돈 내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다가 진짜 최신 AI를 공급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한 맛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챗 GPT가 나왔는데요. 챗 GPT의 용어 3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GPT의 G는 제너레이션 한다고 그래서 문장과 그림, 음악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고리즘상 책을 수만 권을 읽으면서 빈칸 채우기 하면서 계속 모방 문장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문장도 쓰고요. 나중에는 한 챕터도 쓰고 이러면서 창작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알파고 때까지의 인공지능은 바둑을 두는 거니까 주로 디시전을 내리는 데 사용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성한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중요한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이라는 거는 사전에 학습해 놓아서 우리가 명령을 하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학습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특히 이제 문장이라면 옆에 단어들끼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소설책 한 권을 읽으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사이에 단어의 관계도까지도 다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 나는 오늘 아침에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강의를 합니다. 맨 뒤에는 뭐 어쨌습니다 하면 뭐 아침에 바빴습니다 하면 바빴다는 단어하고 아침에 강의하고 다 연결을 하는 결국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앞 페이지, 뒷 페이지 넘어가면서 관계도를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그림을 잡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한다면 연도순이든 왕순이든 또는 경제순이든 다양한 연결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 구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이제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맥락과 맥락 사이에 관계도의 중요도를 어느 책에서 I라고 하면 그 사람이 김정호다라고 하는 관계도를 다 그리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려 학습하고 나니까 문장을 쓰라고 질문을 하면 툭툭툭툭 뱉어내는데 그 관계도를 가지고 뱉어내는데 인간보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도까지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챗 GPT에서가 왜 이렇게 인간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가 보면은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픈 AI에서 장점으로 갖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편리하게 느끼고 인간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 문서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또 이게 강력하고, 4번째는 우리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처럼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을 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빅픽처는 우리가
그 평소 때 쓰던 다큐먼트, 이메일, 엑셀 파일, 그래프를 다 종합해서 제가 원하는 문서를 바로바로 만들어내고 그걸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작업하는 프로세스 내에 바로 이 생성 기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를 훨씬 더 대부분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창작 활동을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인 컨펌만 하면 되게 되고, 나중에 미래에는 그 컨펌조차도 이 스스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공지능은 식별 모델이라고 해서 판단 위주였다라면 지금은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주거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림이나 음악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래서 제가 챗GPT 안에 들어간 원리를 아까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보면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 am a boy를 나는 학생입니다라고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I am a student를 여기 인코더라고 하는 암호화 작업을 거칩니다.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암호화된 숫자들을 디코더에 넘기면 디코더가 언어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작업이 들어간가 하고 제가 혼자 고민해봤더니 인간의 I'm a student는 인간 중에서도 영어의 언어고, 나는 학생입니다면은 인간의 언어 중에서도 한국어인데 뭔가 암호로 변환하는 작업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호가 뭘까? 근데 결국 디지털 숫자인데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봐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외계인 언어로 우리가 접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의 영역인 언어 또는 인간의 언어의 영역, 외계인 언어의 영역으로 우리가 접속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접속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생성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과장된,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꼭 목사님 같다고 믿습니까? 하면 학생들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뵙고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목사님 같이 강의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암호화하기 전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언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순서까지도 같이 암호화한다라고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고요. 그 인코더와 디코더 암호화, 그 다음에 역암호화 과정에서 아까 어텐션이라고 해서 맥락을 서로 연결하는 행렬 계산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학 과정을 다 유도하고 학생들하고 코딩해서 이렇게 흉내도 내고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고, 뭐 우리가 구현은 하지만 컴퓨터 코딩과 수학으로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진 오픈 앱 AI의 달리가 있는데 여기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Vibrant Portrait Painting a Salvador Dali with a Robotic Face. 살바도르 달리가 초현실주의 스페인 화가인데 뭐 코스염도 있고 시계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반쯤은 로봇 얼굴로 그려보라고 명령을 주면 지금 이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한 1초 만에, 2초 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그림 그리려면 홍대 앞에 학원에 몇 년은 다녀야 될 거요. 그런 생각, 창조적인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림으로 코지 플레잉 프레임 스로잉 기타, 그래서 코지가 다리가 짧은 웨일즈 강아지인데 불꽃하고 기타를 던지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냅니다. 되게 창조적인 그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텍스트를 우리가 쓰면 그거를 암호화하고 언어 암호를 영상 암호로 바꿔요. 그 인공지능이 프라이어라고 그러고 아까 뉴럴 네트워크가 텍스트 인코더, 디퓨전 인코더 이걸 거쳐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인데 제가 디퓨전 인코더라는 그 인공지능을 수학을 지금 몇 주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수학으로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 동물, 대상, 스타일, 컬러, 백그라운드까지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스타일로 할 거냐, 누구 스타일로 할 거냐도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99%의 인간들은 이 정도의 창작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 아주 소수만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어,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창작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학습을 하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보다 생성 능력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달리에를 그린 그림을 하나가 아니라 좀 바꿔줘 하고 또 명령을 주면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도 금방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미술 학원에서 모방 열심히 하고 변형하고 융합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이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보면 그대로 모방 변형 융합 과정을 거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인공지능 학자들이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델이란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창조는 10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여기 있고 99.99% 인간의 노래, 음악, 글 창작물은 어딘가 자기가 본 것들의 조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충분히 모방해서 생성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챗GPT 보고 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봄에 피는 진달래. 제가 4월에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산속에 봄바람이 부는데 진달래꽃이 피네요. 자세히 보니 하나둘 아름다운 꽃들이 열려있네요. 맨 밑에 보면 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저희 마음에 빛나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런 시 제가 쓰려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하철 벽면에 있는 시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 보려고 서서 시 보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김소월 씨만큼 저한테 감동적이진 않아요.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보내기 싫은데 보내는 이런 반어법이라든가 영변의 약산 가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남북 분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시를 잘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육사와 같이 이육사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삶과 문학과 인생이 다 일치하죠. 그래서 이 청포도와 같은 시를 쓰려면 독립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 청포도의 맛도 알아야 되고 7월의 의미도 내고장 안동의 어떤 의미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정도 시는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금 이제 그 챗GPT의 데이터 숫자가 파라미터 숫자가 뭐 조 단위인데 제 생각에 언제 1000조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10년 내에. 그런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천조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천조국이 되면 이런 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는 챗GPT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 저는 눈치까지 있는 챗GPT가 될 것이다. 우리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뭐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EQ가 있어야 상대방 기분도 느끼고 상대방의 그래야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한데 앞으로 눈치 이렇게 화상으로 보면서 눈치까지 보면서 어, 아마 대화를 하지 않겠나. 지금은 눈치까지 있는 건 아니고 텍스트 위주인데요.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챗GPT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글자를 써달라고 할 때 크리에이티브 하냐, 밸런스드 하냐, 프리사이즈 하냐 이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하면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밸런스드 되면 인포머티브하게 표현해주고 프리사이즈 하면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해주거든요. 이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게 시그널 인테그리티라는 문장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할 때 얼마나 디지털이니까 일과 공을 깨끗이 분리해낼 수 있는가. 애매한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인데 그 설명해봐라 했더니 쭉 설명해요. 그런데 저기 이제 링크까지 붙여서 소스까지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논문 쓰는 거죠, 뭐. 네. 이 정도 논문 쓰려면 박사과정 1, 2년 차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을 하면 다음 질문까지 추천을 해줘요.
오른쪽에 보면 시그널 인티그리티를 질문하고 나면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하고 크로스톡부터 시작해서 터미네이터 레지스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실력이거든요. 다음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다 보면 사람의 사고 자체를 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걸 이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저게 챗GPT X라고 보는데요. 서비스가 지금은 뭐 질문하고 이런 것 정도이지만 교육, 의료, 금융, 문화, 유통, 생산, 법률, 국방, 정치, 언론까지도 이런 플랫폼 상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플랫폼인데 이것을 받쳐주는 자동화, 효율화, 무인화, 종속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은 GPT에서 인공지능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에서 문서, SNS, 사진, 영상, 소리, 음성을 모으는 거고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요즘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개발하겠다 이러고요. 이걸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의 반도체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의 엔비디아 GPU하고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디지털 산업의 패권이 맨 바닥에는 반도체가 결정을 한다. 성능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전력 소모가 적게. 그래서 바이든이 반도체 가지고 중국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지금 러시아가 밀리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코앞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방법이 이제 항구를, 부동항을 이제 러시아는 갖고 싶어 하고 영국과 미국은 그걸 막고 싶어 하는데 하나가 이제 북구고 하나가 흑해고 하나가 블라디보스톡인데 근데 이제 왜 러시아가 미국에 밀리는가를 보면 러시아에는 반도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커오니까 미국이 그거를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희 연구실은 최근에 반도체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엔지니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엔지니어들 우수한 학생들 안 오고 다 의대 간다니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반도체 설계도 이제 대신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도 똑같은 이런 빅픽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코딩 자체도 챗 GPT로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번역시켜 주는 거거든요. 직접 했는데 이제는 챗GPT한테 말로 하면 이 사람 챗GPT가 직접 코딩도 해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챗GPT가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학습하려면 많은 코딩 사례를 봐야 되는데 이걸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빅픽처죠. 근데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코딩조차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돼서 과연 인간이 제가 이 수준으로 보면 대학교 3, 4학년 학생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전산학 전공. 예.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저희가 반도체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전력을 얼마나 부드럽게 공급하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건데 낮은 값일수록 잘 전기를 공급하는 뭐 그런 특성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은 사람이 한 거고요. 왼쪽은 인공지능이 한 겁니다. 거의 결과가 같죠. 오른쪽은 대학원생이 한 거고 왼쪽은 인공지능이 했다. 그러면 그럼 사람 정도밖에 안 되네. 근데 우리 학생은 등록금도 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졸업하면 취업도 시켜야 되는데 왼쪽은 전기만 넣어주면 되고 24시간 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 분야조차도 인공지능에 이렇게 우리가 종속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보면 그럼 한반도를 우리가 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인공지능의 컴퓨터 이런 거 다 미국에 종속이 되고 반도체도 그런데 한글을 프로텍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글을 가장 잘 쓰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구글이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가 살려줬고요.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지만 우리가 아래 한글이 있듯이 우리 독자적인
챗GPT-X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글과 한국 문화에 정통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구글이 얼마 전에 또 인공지능 개발했는데 한국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언어로 중요도를 높여서 학습하는 이유가 자기네가 다 점령했는데 아직 한국을 점령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직업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상고 나와서 은행에 가려면 이렇게 주판을 또 써야 되는고요. 또 무역회사 가려면 타자를 배웠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더 이상 그런 직업이 필요 없어졌고요. 우리 어렸을 때 차장이라는 버스 차장이 있고 회수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삑삑 갖다 대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비행기에 항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법을 잘못하게 되면 무르만스크에 저렇게 착륙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도 GPS가 있음으로써 이런 항법사가 없어졌죠. 오히려 비행기 문 닫는 거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된 거. 이착륙이나 이런 거보다도 누가 정신 나가서 문 열면 그게 더 위험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잘못 들어가면 무르만스크를 가거나 러시아 영토로 가서 칼기가 격추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미래 일자리는 세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영역, 의료, 교육이든 언론이든 자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사람, 또는 오토바이 잘 타서 배달의 민족, 또는 뭐 아기 잘 보는 단순 육체 노동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본소득은 누가 낼 것이냐, 누가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 국가가 돌아가는 세금과 연금은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은 1세대 전쟁은 제 기준에는 베트남에서 전쟁 가는 것처럼 폭격 가서 떨어뜨리는 거죠. 초토화시키는 게 있고, 2세대 전쟁은 이라크 전쟁인가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가서 그냥 다 끝내는 게 있고, 3세대 전쟁은 우크라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같이 드론으로 전쟁하고 그 장면은 오피스에서 보고, 4세대 전쟁은 제 생각에 상대방 인공지능을 공격해서 자기 자신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사일이 가다가 자폭하는, 그렇게 돼서 미래에는 인공지능끼리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 제 예측입니다. 그러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지거든요. 핵무기는 통제할 수가 있어요. IEA인가요? 무슨 기구가 있지 않나요?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뭐 냉각탑이라든가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반도체 내 데이터나 코딩으로 있기 때문에 디텍트 할 수가 없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해놓으면, 숨겨놓으면 어디 숨겨놨는지 USB 들고 어디 도망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제가 이 말을 한 5년 전부터 강의에서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무섭다라고 뭐 규제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 속마음은 자기네가 다 개발해놓고 하는 얘기 아닌가. 핵무기도 다 개발해놓고 이제 남들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반도체가 패권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인공지능으로 세계 패권을 하려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는 방법이 데이터냐 반도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이라 이게 통제가 안 돼. 근데 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고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가 못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과 소련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선이 임진왜란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그 갈등이 되는 거죠. 에치슨이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함으로써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국방 산업을 일으키려고, 이 덕분에 일본이 경제가 다시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의 에치슨 라인은 반도체가 결정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삼성대 평택 공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이 저 평택 근처 아파트가 아닐까. 대공포 미사일로 이게 공장을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옛날엔 다부동에서 이제 대구를 사수했다면요. 그래서 대만 TSMC인데 요즘 일본이 어, 한국하고 미국은 대만은 전쟁의 위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주세요 하고 미국하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뒷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사장을 일본 수상이 불러서 관저에서 밥 사주면서 일본에다 공장 지어라고 이러는데 다그 에치슨 라인 크게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분쟁이 이 한반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는 도자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라면 지금은 반도체 때문이다. 반도체가 왜 중요한가? 인공지능의 패권을 가지는데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사수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수하는 게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 코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자세히 보면 1960년대 미국은 IBM과 인텔을 시작을 했어요. 반도체를. 근데 러시아는 진공관 시대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최근에 90년도 이후에 러시아에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는데 JSA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인데 어, 한 세대 전에 이제 공장이고요. 90나노 공장이고 지금 뭐 삼성은 3나노 간다 이러는데 장비 재료 설계는 다 미국 거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GPU와 D램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패권이 은근 어, 반도체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에 어떤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냐면 달리 보고 이순신 장군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꼭 서양의 해적 같이 그렸죠. 데이터베이스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꼭 서양인처럼 그렸고요. 스튜디어스를 그러니까 승무원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성을 편견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짜 뉴스도 생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 이거를 누군가 조정하면 근데 세상에 진실이 있는가라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실이냐? 역사도 승자의 역사고 진짜 절대적으로 딱 가를 수 있는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의문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창조 작업인데 그 가치가 상실한다.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니까요. 지적재산권이 전 문제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게 챗GPT가 생산한 그 문장의 원전이 어디냐 찾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다 노출되는 거죠. 제가 뭘 찾고 있는지 메일을 얘네들이 다 만들어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인공지능이 자아가 있느냐, 감정이 있느냐, 전 다 이거 학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아라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나는 정직하다,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이거 다 학습시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려서 인공지능도 자아가 있다는 게 제 답이고 종교와 국적이 있는가 계속 성경만 보여주면 기독교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불교, 성경, 이슬람 이런 걸 보여주면 국민이 될 수 있는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갖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국적 갖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질 수 있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번호 다 매겨서 저를 닮은 인공지능 해갖고 주민등록 번호 새기고 제가 죽은 다음에도 업데이트할 때마다 번호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진다. 근데 아직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얘네들이 잘 못할 것 같은 게 꿈이 있나?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현재는 삶이 어렵지만 이런 희망, 꿈, 이게 마지막 남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되느냐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상상이 아직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간의
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누구를 닮고 싶을까요? 요거는 아직은 제가 확신이 안 됩니다. 결론은 반도체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핵무기 통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인간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전기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제1조에 전기의 권한은 인간한테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인공지능이 돼야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